주란 최민구입니다. 네, 흔한 이름 연출한 송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여름비 감독님 김나나 감독님 여기 있어가지고 대신 참석하게 된 여름비 제작한 장한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는요, 꼭 질문이 아니어도 좋고요,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감상이나 생각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고민하시는 동안 간단한 질문 2개 드리고 다시 관객석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영화의 시작점들이 조금 궁금했어요. 뭐 어떤 간단한 발상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신문기사일 수도 있을 것이고, 친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작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하늘 PD님께서는 이제 이 여름비가 구상되고 이제 제작되기까지 어떤 시점에 이제 여름비에 합류하게 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D님부터 먼저 볼까요? 네, 저희 여름비 같은 경우는 일단 이야기의 시작은 실제 이제 김나나 감독이 겪었었던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에서 시작된 이야기이고요. 제가 참석하게 된 거는 이제 사실 저희 영화가 이제 조합 영화여서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전작에도 제가 김나나 감독이랑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 김나나 감독이 글 쓰는 거랑 이제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면 항상 제가 느꼈던 게 되게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되게 섬세하게 되게 잘 다뤄서 같이 작업할 때마다 항상 좀 이제 실제로는 저보다 후배지만은 되게 많이 배울 점 많은 친구라 생각해서 이제 같이 참석을 하게 됐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재작년 이제 겨울에서부터 이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해서 촬영은 이제 여름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이게 시나리오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7년, 6년 거의 1년 전부터 계속 이제 시나리오를 써왔었는데요. 그때 제가 우연찮게 그냥 도서관에 가서 뭐 찾으려고 했던 책이 없어가지고 그럼 다른 책들을 뒤지던 중에 이제 청소년 그 인권에 대한 이제 책을 이제 봤었어요. 그때 이제 저하고 비슷한 그 케이스의 어떤 사연들이 있었고, 그랬다가 이제 제가 지금은 뭐 성인이 된 이후에 이제 혼자 뭐 일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좀 잊고 있었던 건데, 저도 이제 저때 학창 시절 때 저런 순간들이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너무 어리기도 했었고, 아무 그런 거에 대한 별 감흥 없이 그냥 보내버렸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늦게나마 나 때는 어땠었나 그러고, 또 이런 복지제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면 또 어떤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이제 그 책을 우연히 본 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이래저래 좀 살펴보다가 지금 그렇게 이제 영화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제 영화는 헤어진 연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계인처럼 이제 소식이나 이제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게 똑같다라는 이런 작은 발상에서 시작을 했고요. 뭐 여름 그 방학 때 이제 학부 친구들이랑 이제 짧게 모여서 재밌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3편을 뭐 아주 러프하게 영화를 묶으면 뭐 그게 그 영화, 다큐멘터리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3편은 아마 가장 동시대적인 픽션 영화일 것이고, 아마 픽션 영화를 만드는 과정 안에서 가장 신경을 쓰이는 것은 보편적으로 아마 배우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나리오,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을 시나리오로 만들면 그 시나리오의 이야기를 실현한 사람이 배우이기도 하고, 혹은 그 상상과 현실의 간극을 드러내는 사람이 또 배우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람도 배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세 분께 그 배우분들에 대한 어떤 캐스팅을 진행한 문점을 뒀던 것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디렉팅을 하면서 조금 주의를 기울였던 부분들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최민구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제 영화에 이제 주로 등장하는 인물 남자 주인공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있을 리가 없는 연기를 해야 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을 텐데, 그래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이제 저랑 동갑내기 친구인 이제 같은 과 선배로 캐스팅을 했었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오디션을 보고 캐스팅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영화를 찍을 때 뭐 물론 영화적인 부분에서 정말 영화가 정말 좋아야 되는 게 배우 좋고 나쁘고를 이제 나뉠 수 있는 게 배우 탓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지만, 좀 제가 이제 이 영화를 학부 생활 마지막으로 찍었던 영화여서 좀 저희 팀원들이나 이제 제가 이제 사랑하던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가지고 중간중간에 나왔던 친구들은 저희과 이제 친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는 그 배우분들은 이제 그 사이트에 공고 글을 올려서 그 섭외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좀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좀 눈빛에 많이 좀 매료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주로 배우분들의,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에 적합했던 배우분이 아닐까, 그 주연으로 보내주셨던 배우님이, 주가연 배우님이 이제 좀 제가 찾던 분이 아닐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 거의 오디션도 보지 않고 그 프로필상의 그 이미지를 보고 좀 같이 작업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작업을 하면서는 제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배우분들이 분해야 하는 그 캐릭터들의 전사를 좀 써서 다 보내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사만으로 많이 좀 이해가 됐겠지 하고, 이제 실제 촬영 들어가서는 이제 뭐 편하게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스무스하게 일을 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전사를 보고 서로 해석하고 있던 그 방향이 살짝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거의 매 컷마다 들어가기 전에 그 캐릭터에 대한 지금 심정이나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공유를 하면서 이제 촬영을 했고, 저도 이걸 하면서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 연기, 연출이나 디렉팅에 대해서 좀 막연하게 크게 막 그렇게 감을 약간 못 잡고 있었었는데, 그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이 저도 배우고 알아갔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일단은 캐스팅했을 때 저희도 이제 학부에서 어떤 영화를 찍게 되면은 이제 학부 안에 있는 이제 동료들, 선후배들 보통 이제 배우를 많이 캐스팅하는데, 이번에 정말 감사하게도 또 성남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좀 제작비를 좀 받을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외부 배우도 한번 섭외를 해보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섭외를 하게 됐고요. 오디션을 따로 진행하진 않았고, 저희 촬영 감독님이 또 이제 저희 그 주연 배우인 그 지원 역할에 그 정다은 배우님을 알고 계셨는데,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이미지가 좀 잘 어울릴 것 같다 해서 저희가 만나가지고 그냥 뵙기도 전에 시나리오 먼저 보내드렸는데, 배우님이 너무 좋다고 하시고 같이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미지랑 너무 잘 맞아서 이렇게 또 캐스팅을 하게 되고, 이제 상대 배역인 또 이제 민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다음 배우님 같이 배우하시는 친구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민주 배우 캐스팅을 할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른 분들 이제 학교에 있는 배우분들도 오디션을 보고, 또 이제 외부에서 저희도 이제 사이트나 이런 데서 좀 찾아봤었는데, 그 이제 임가영 배우님 만나고 나서 저희가 또 생각했던 이미지랑 되게 잘 맞고, 그 두 분이 워낙 친하시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연기하면서도 서로가 조금 더 연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캐스팅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실제로 제 또래가 겪기도 쉽지 않은 일일 뿐더러 이 극 중에서는 이제 고등학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배우분들도 다 고등학생이시고, 그래서 이 겪어보지 않은 감정에 대해서 다루는 거에서 처음에 굉장히 좀 저희가 시나리오에서 이 실현하는 단계에 있어서 좀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촬영하기 전에도 계속 꾸준히 만나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일단은 서로서로가 좀 많이 배우랑 스태프들이랑 좀 편해지려고 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촬영하면서도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감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영화를 만들고 계시거나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내용이었었던 내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뭐 스크린의 너머에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 얇은 스크린으로 영화를 봤지만 그 너머에 축적된 시간들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눴는데요. 이제 관객분들 혹시 질문이나 혹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감상 나눠주실 분 있다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말씀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네, 앞에 계십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그 흔한 이름에서 그 궁금한 장면이 그 알약을 이게 컵으로 부셔서 넣잖아요. 그래서 난 무슨 일이 있나 했거든요. 굳이 그 장면 때문에 이유입니까? 그 전부터 이제 그렇게 그 삶을 살기 전부터 이제 그냥 그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이제 잠을 청하는 그런 이제 캐릭터로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 오프닝 때도 살짝 이제 그게 나왔었는데 수면제가 살짝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 내일 당장 면접을 본다고 하고 그래서 그 면접일에 같이 이제 와가지고 면접을 봐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가 대사로 살짝 나왔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이제 실제로 그 취업을 하게 돼버리면 자기는 이제 이런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간 이제 사실 욱해서 그걸 어떻게든 한번 막아볼까 싶어서 이제 수면제를 급한 김에 갈아서 그걸 이제 먹이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진심으로 그 친구가 짧게나마 좀 자신의 고마움을 표하는 것들 보고 하면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는 그런 이제 장면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먹은 그 물컵에 물은 수면제가 안 들어있는 물이었던 거죠. 예, 실제 자세히 보시면 그 할 때 그 잔이랑 하고 틀렸어요, 맞아요. 줄때 잔이랑 다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수급 그런 이제 저층민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분들이 그 지원을 잘 받으셔야 되는데 지원받는 게 미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그거를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그거를 또 다 이렇게 다 환수하고 박탈하고 이런다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들고자 했던 궁극적인 어떤 그들의 그 애환을 알아달라고 하신 건지 궁극적인 어떤 보여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궁금한데요. 일단 그걸 보면서 다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를 들어서 구매하거나 할 때 카드 같은 것들 보면은 다 막 그 케이스별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거 같은 경우 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가난이라는 거를 똑같은 수치로 다 환산하고 재단에서 이제 모든 그 경우에 그 가정이라든지 인물들의 삶을 다 똑같은 수치로 다 재단을 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거나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인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수급을 받아도 이제 그 순간 이제 조금이나마 어떤 수입이 더 생기거나 해버리면 바로 저렇게 박탈되거나 아니면 그 수급 단계가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생계 유지는 이제 생계 그 지급은 이제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가난해져야지 가난을 유지해줘야지만 이 복지를 계속 받게 되는 그래서 그걸 어쩔 수 없이 더 나아지려면 어떻게 좀 편법을 써야 된다도 그렇게 이제 불법을 이제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이상한 복지제도에 대한 이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비판을. 아마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핵심적인 부분은 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 민서의 눈빛을 좀 다시 기억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다시 그 일을 생각하는 어떤 악의적인 눈빛이라기보다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 수급자의 자리, 그 가난, 그 경제적인 어떤 범위에 끊임없이 그 사람을 가두게 하게 하는, 제도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을 지탱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을 사실 그것을 넘어서는 미래를 상상하기 어렵게 하는 그런 제도, 네, 생각을 하게 하지 않나. 그것에 대한 어떤 일말의 저항감이 그 눈빛에 남아있지 않나, 네,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혹시 또 다른 감상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그 앞에 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영화 잘 봤고요. 별 생각 없이 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여름 때는 내면의 세계와 현실과 막 상충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배낭이 들어 있는 걸 보여주고, 뭔가 갈등이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세 영화가 다 약간 추상적인 걸 많이 있어서 그런지 또 인생을 좀 살았는데도 섰던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그 젊은 분들이 영화를 만나서 그런지 어떤 그 젊은 사람의 고민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불안감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단순히 제 인생을 봤을 때는 뻔한 삶만 남아있거든요. 이미 많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엄청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올해 한가지인데,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이런 작은 고민만 하는데 굉장히 방대한 걸 느꼈어요. 두 가지 대해서 뭔가 나타내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송원재 감독님께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두 분께서 다시 한번 영화를 만들면서 조금 가장 신경 쓰거나 좀 주의를 기울였던 것, 혹은 영화를 시작하고 완료하는 시점까지 계속 지키고자 했던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장은혜 PD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희 영화는 일단은 보신 것처럼 좀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되게 이미지를 많이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와서도 저도 조금 이제 완성을 하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지만 이 감정의 연결이랑 이 저희가 보여주고자 했던 그 최종적인 그 감정을 조금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저도 완성을 하고 나서 시나리오랑 비교했을 때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진 게 조금 아쉽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얘기는 실제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제 뭐 주변에 가까우신 분들이 돌아가시면은, 특히나 이제 저희 극중에서 나오는 이제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부모님의 그늘이 없어지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징했던 그 우산이라는 것도 사실 어머니의 존재인 거고, 이제 이 여름비를 소재로 한 이 소나기가 의미하는 바도 이제 소나기가 잠시 왔다가 이제 원래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그 두려움을 잠시 동안 그냥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소녀는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을 그렇게 쉽게 극복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담은 내용이고요. 중간중간에 뭐 화분이나 이제 뭐 우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손에 묻히는 밴드, 이제 주전자에서 이제 화상을 당하는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좀 상징적인 의미들이 많은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이제 주인공인 지원이가 갖고 있는 뭐 이런 상처나 이제 아픔, 그리고 이제 극복을 하려는 그런 거에 대한 상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친구들한테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제 좀 다 완벽하게 이해가 되거나 아니면 좀 이게 모호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들 때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영화를 만들 때 실제로 관찰해서 이제 그 관찰한 바를 보여드리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안에서 그냥 제 세상을 한번 만드는 거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이제 실제로 관찰한 바가 아니라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주인공이 어쨌든 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좀 엄청나게 인생이 걸린 좀 만약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떤 불치병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 자기한테 일어났는데, 그래도 이제 되게 현실적인 뭐 이제 면접을 가야 되는 상황, 뭐 그런 상황에 발목을 잡히고 여자친구를 이제 한 달 후에 찾아가고 싶은데 결국에는 그것도 찾아가보다 결국에는 그 면접장에 발목을 좀 잡히는 그런 약간 현실과 조금은 결부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 좀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단편 영화, 그리고 나의 아까 대학 졸업 작품이든 혹은 착부 워크샵이든 이런 작업들은 대부분 지금 나의 고민, 지금 나의 시간, 혹은 나의 세대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투영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편 영화, 아까 말한 어떤 좀 난해하거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단순히 영화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1인 미디어나 혹은 방송으로 영상 매체가 좀 다변화되면서 대부분 이제 특히 독립영화 혹은 영화계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영화란 무엇이고 영화란 예술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고민들을 좀 공유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런 고민에 대한 대답으로 좀 다양한 실험들이 조금 실험성들이 좀 돋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아까 또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시간이 허락되면 저는 이제 좀 이렇게 한 편 한 편 다 좀 감상도 있고 그다음에 좀 질문이 있어서 연달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여름길을 보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젊은 나이에 부모님을 잃으면서 느꼈던 감정 같은 걸 좀 대입하면서 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그런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좀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분노를 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다가 나중에 수용을 하는, 저 또한 그랬고, 이제 이런 연출하셨던 여러 가지 상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런 단계를 상징하는 것들을 저는 이제 좀 매치를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처음에 뭐 비가 오는데 그거를 이제 굳이 비를 핑계 삼아 가지 않는 건 어머니의 죽음을 어느 정도는 좀 자기가 부정하고 당장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뭐 화분을 깨는 행위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감정이 좀 격해졌다가 다시 이제 동생과의 통화를 통해서 이제 또 슬픔을 또 표출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다시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수용하러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공감을 했는데, 한 가지 뭐 이게 사실 뭐 제가 관객의 입장에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상징도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그 마지막에 반창고를 떼는 걸 보면서 이제 다른 물리적인 그런 그 손을 뒤인 것을 상처가 이제 다 나은 것을 보고 이제 본인이 어떻게 용기를 내서 좀 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사실 저는 아직 몇 년이 흘렀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수용을 했지만 여전히 그게 계속 저한테는 이제 떠오르고 힘들 때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거는 손이 디인 정도라기보다는 약간 칼에 베인 정도, 그러니까 약간 흉터 정도가 남아서 이제 내가 아픔은 지금 사라졌지만 이렇게 볼 때 계속 뭔가 떠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스크래치가 남아있는 듯한 것과 좀 더 상징이 이렇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보면서 좀 했는데 이제 그런 점을 한번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흔한 이름은 사실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 주변에 제 친구가 저런 상황이 있고 한다면 충분히 친구나 지인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공감해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주인공 두 명이 둘 다 사실은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사실은 되게 처음에 이걸 결말을 어떻게 내시려고 하지라고 되게 좀 불안해하면서 봤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그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결국은 결말이 해피엔딩이라면 그것도 되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면접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계속 받던 이제 그런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탈락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본인들이 행했던 불법에 대해서는 이제 해소가 됐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불편했던 처음의 설정들이 좀 이제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사실 그 임종욱 평론가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마지막 장면에 그 약간 분노에 찬 듯한 그 주인공의 표정은 어떤 걸 말하려고 하신 거였을까? 왜냐면 그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좀 주제의식이 많이 들어가 있으신 장면인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냥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너무 약간 좀 그 현실을 좀 더 약간 부정하는 듯한 표정이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지? 라고 좀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잘 지내 주의하는 이 세 편이 다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어서 보다 보니까 흔한 이름을 볼 때는 좀 약간 이렇게 긴장하면서 봤는데 이제 잘 지내니 주의하를 보니까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나서 좀 약간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겠구나 싶어가지고 좀 마음 편하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배치돼 있던 것도 마음에 들었고 되게 이제 편하게 보다 보니까 거기 등장한 여러 가지 그 설정들이 사실은 현실에서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좀 영화적인 설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앞에 두 영화에 비해서는 어떻게 전개되던 간에 사실은 다 받아들였을 만한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그냥 오죽했으면 이렇게 막 가슴이 아프다는 거를 저는 가슴에서 이렇게 영화의 그 중간에 나왔던 공평화처럼 주위가 뚫고 나올 줄 알았어요. 그 정도의 약간 과한 설정이 들어가도 이해하고 볼 수 있을 법한 영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그 코믹적인 요소도 들어있고 그 다음 또 우리의 그 이별 이런 주제를 또 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작품 활동을 하실 거고 다음 연출도 하시고 하실 텐데 이 감독님은 다음 영화를 어떤 장르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걸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어쨌든 학부생이셨긴 했지만 졸업작품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딱 이렇게 하실 텐데 그 전에도 다른 작품들도 하셨을 거고 당연히. 근데 학부 졸업작품으로 이런 장르의 영화를 하셨다는 건 앞으로 사회에 나오셔가지고 전문적으로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입봉을 하시고 영화를 만드시면 어떤 류의 어떤 장르의 영화를 주로 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에 앞으로의 좀 행보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비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죽음과 상처를 은유하는 장치들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고 송은재 감독님께는 이제 마지막 클로즈업 쇼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최문금 감독님께는 이제 앞으로 상상하고 있는 어떤 감독님의 만의 장르 혹은 감독님이 팔로우하고 있는 어떤 장르적인 세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으셨으니까 좀 더 생각할 시간이 있으셨던 장하늘 PD님부터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이 저희도 실제로 이제 다 촬영 끝나고 편집을 하면서 가장 말이 많았었던 고민을 가장 많이 했던 지점이었어요. 맨 마지막에
원래 시나리오상으로는 지금 구현했던 대로 똑같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막상 촬영하고 나서 느낌을 봤을 때 굳이 이제 밴드를 풀고 이제 극복해 나갔다는 그런 장면을 굳이 안 보여줘도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비를 뚫고 결국엔 마지막에 가잖아요. 저희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도 어쨌든 두려움은 갖고 있지만은 어쨌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모두가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단창골을 떼면서 또 뭐 이제 받았던 상처를 뭐 치유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저희가 이제 했을 때는 조금 저희가 했을 때도 조금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하고 글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카레에 매일만 나는 그런 상처, 그렇게 큰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손에 화상이고 이 밴드라는 설정을 했던 것은 그 초반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화분 대사를 보시면 화분 맨손으로 만지면 이제 화상을 입는다라는 중간에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화분이 상징하는 것도 사실은 죽어가는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점점 차가워지고 약간 그런 모습에서 이제 그 지원이가 이제 뭐 이렇게 만지면서 어머니 간병인 분께서도 어머니 손께서 많이 만져드려라 뭐 이런 식처럼 이제 죽어가는 약간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입을 만지면서 뭐 이렇게 화상을 입을 수 있어 뭐 이런 대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연출한 건 아니라서 저도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감독님이 하고 싶었던 것은 그 화상에 대한 것을 좀 상징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화상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지원이가 받는 상처에 대한 것도 지원이가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아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아무래도 쓰면서 그냥 이제 어찌됐건 본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르게 되고 한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좀 더 끝을 낼 수 있을까 해서 아무래도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잘못 저질렀다고 해서 또 그렇게 잘못 저질렀으니까 그래 내가 뭐 당해도 싸지 하면서 나중에 또 뭐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인공의 입장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계속 쓰다 보니까 이입을 하면서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결국에는 와의 자기가 혼자 어찌됐건 결국에는 그 힘에 붙여서 또 결국에는 그런 선택을 그 수급자 신청을 이제 다시 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이게 또 어떻게 진행될지 또 빤히 아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머리를 써본다고 해도 그 전보다 더 나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결국엔 또 분노인데 또 앞에서 그렇게 자기한테 훈계하듯이 하는 사람에게 말을 해본다고 한들 그 사람은 어찌됐건 그 직원일 뿐이고 그래서 이미 그 답을 빨리 알고 있는 그 수렁 속으로 또 다시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내가 더 나은 방법은 생각이 나지 않고 하는데 답답하면서 오는 그런 이제 분노를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상영관에 제가 만든 영화를 관객분들이랑 같이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감정을 공유하는 순간들이 좋아서 그런 자리를 좋아하는 건데 그게 코믹 요소가 어떻게 보면은 웃는 게 제일 이제 즉각적인 감정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코미디라는 장르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분들 웃겨드릴 자신이나 그런 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코미디라는 장르를 이제 다른 장르와 좀 섞는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데
일단 제가 이 영화를 이제 기획할 때쯤에는 좀 사랑 이야기, 좀 멜로 장르가 낭만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낭만적인 영화들 좋아하는데 낭만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장르를 골랐던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또 추후에 이제 좀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뭐 이번과 같은 좋은 상황이 돼서 영화를 찍을 수 있다면 좀 사실 지금은 좀 어떤 좀 부조리한 것들을 좀 지워버리거나 아니면은 좀 해치워 나가는 걸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좀 액션 장르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영화를 만든다면 좀 액션 코미디가 좀 가미된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뭐 복합 장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을 다시 정리하면서 감독님이 상상하는 장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장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영화들이 만들어지면서 축적된 어떤 규칙이나 어떤 고정된 언어들을 좀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서 이제 그것들을 깨고 혹은 그 전에 장르들을 레퍼런싱해서 감독님만의 좀 장르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여름비에 대한 질문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많이 비평의 영역에서 고민을 하는데 한동안 죽음을 어떻게 재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초반에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뭐 시대적인 측면에서 그런지 재난이든 어떤 개인의 일상 안에서 생기는 어떤 재난이든 죽음이든 그 죽음 이후에 그것을 목격하거나 마주했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죽음과 상처를 어떻게 기억해내고 그것을 어떻게 끌어안고 그 다음의 시간에 살아나갈 것인가 그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요즘 많이 독립영화 안에서 보여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혹시 다른 질문이나 감상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네, 다시 한번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대학분께서 잔재윤이 주연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다시 감독님이 답변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조커라는 영화가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해서 저도 아이러니하고 저게 왜 인기가 있지 해서 인터넷에서 보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공무원이 실업자한테 하는 얘기인데 공무원은 안정된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안전 상태에서 상대가 어려움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아는지 몰라도 아무 생각 없이 몇 마디가 상대한테 엄청 상처를 입을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는 그 눈빛이 정말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제가 건설 현장에 그런 어려운 일을 하다가 지금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근로자들, 노동자들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루 온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먹고 산다 하지만 물론 요즘 젊은 층들이 취업이 안 되는 그런 것도 많이 힘들죠. 또 요즘에 노조가 있어서 근로하는 사람은 좀 제외하고 이렇게 소수의 근로자들은 열악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얼마나 안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무심코 하는 말을 상대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마지막 장면이 의미를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가면서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저도 한번 계속 곱씹으면서 또 영화를 또 다시 그 이미지들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흔한 이름이 계속 상영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들고요. 혹시 또 의견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기 소수 분들만 좀 남으셨기 때문에 여기 감독님들 굉장히 젊고 앞으로 이제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감독님들한테 그 질문을 위한 질문 같은 걸 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작업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작업이 한 어느 정도 기간이 들었고 그 중에서 가장 요 장면은 꼭 내가 요거를 꼭 표현하고 싶어서 오래 걸렸던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번의 NG를 해서 했었던 그런 장면들이 에피소드가 있다면 한 가지씩 말씀해 주셨으면 저기 영화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독님들은 영화를 만드시는 이제 전문가들이시긴 하지만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그 안에서 보는 시각이나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는 전문가는 또 평론가 분이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만드는 분과 보시는 분들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있는데 임종 평론가님께서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먼저 감독님들 말씀 듣고 그리고 평론가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들으면 집에 갈 때 이런 영화들이 있을 때 뭐가 우리가 놓쳤었던 것이고 뭔가를 생각했었던 것인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부터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성남에서 지원을 받아서 2018년도에 영화를 찍었는데 여름 한 시즌 내에 이거를 이제 다 찍고 싶었어요. 이게 여름에 좀 여름 냄새가 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름에 영화 찍었던 것 같고 좀 소수의 아니면 좀 저예산 이런 느낌의 영화를 찍으려고 해가지고 좀 단기로 찍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장소도 많은데 좀 단기로 찍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팀원들이 좀 고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팀원들 고생을 안 시키려고 조금 그래도 회차를 나눠 썼는데 제가 물로켓 장면이 제 영화에 있어요. 근데 이 물로켓 장면이 어떻게 보면 아까 질문하신 부분인 좀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좀 오래 보여드리고 싶었던 장면인데 물로켓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물로켓을 이제 날린다는 게 제가 안 해본 것도 아닌데 이제 슛만 가면 이제 NG가 나와서 물로켓 이제 보시면 이제 낮에 한 번 쏴지고 밤에 한 번 쏴지는데 각각 한 열 몇 번은 찍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열 몇 번이 이제 물로켓 날아가서 열 몇 번을 찍은 게 아니라 안 날아간 게 한 열 몇 번이어서 날아간 거 그냥 무조건 오케이를 내린 거거든요.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경호란 인물이 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좀 줄이라는 좀 존재에 이제 닿기 위한 좀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좀 제가 좀 넣은 장치 같은 건데 잘 표현이 안 될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들이 밤새 물로켓을 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는 계속 한 10번 정도 고쳤었기 때문에 완전 시나리오만 따지면 몇 년 동안 계속 썼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제 영화가 또 그 해에 제가 팔자가 좋았는지 좀 괜찮게 계속 막 도움을 많이 받게 돼가지고 그때 그런 거에 합쳐서 좀 준비만 좀 오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고 이제 영화 촬영은 아무래도 어제 단편 영화라서 한 4일 정도로 해서 이제 절반은 이제 다른 지방에서 하고 또 절반은 여기 성남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10월에 마쳤고 근데 영화 이제 후반 작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늦어져가지고 그거는 이제 올해 초에 촬영 최종 그게 끝났는데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왔던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되게 빨리 끝났었고요. 이제 좀 가장 어려웠었거나 많이 테이크가 갔었고 그걸 다 포함하고 있었던 장면이 그 중간쯤에 친구가 내일 면접 본다고 해서 한번 봐달라고 연락이 오고 근데 그때 마치 어머니가 말문이 이제 트여서
그 모습을 이제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자기에 대한 앞길에 대한 걱정과 함께 그런 수면제를 짓기까지 그 과정의 감정들 막 변화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한 초반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배우분이 감정이 막 그렇게 아직 끌어올리고 중이었어서 그렇게 테이크를 몇 번 갔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버전에서처럼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또 그 이후에는 이게 계속 고민을 하긴 했어요. 이게 눈물을 흘리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막 버전을 좀 찍다 보니까 그 장면에서 되게 테이크가 많이 갔었고 그리고 또 여기서 그냥 크게 변한 주인공의 뭐 속내를 알 수 없는 그 주인공의 심정이 크게 변하는 그 장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그걸 어떻게 그 변화를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 고민이 연출을 할 때까지 이어져서 아니나 다를까 그 장면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촬영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영화는 저희는 시나리오 저희도 한 6곡, 7곡 정도까지 작업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좀 운이 좋게 이번에 뭐 성남에서 또 지원을 받고 또 다른 기관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저희도 조금 프리 기간을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촬영 전에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에 찍었고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비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후반 작업 때 색을 많이 줄이긴 했는데 햇빛이 반사되면서 막 비가 됩니다. 헬스처럼 불러가지고 막 해서 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가장 이제 저희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 장면은 아무래도 그 저희 이제 슬로우 걸리면서 학교에서 계단으로 내려와가지고 운동장으로 뛰쳐나오는 그 지원이 그 우산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많은데 저희도 회차를 총 4회차를 찍었는데 비가 너무 안 와서 3회 찍다가 마지막 그 장면 꼭 비 오는 날 찍어야 된다 기다렸는데 한 달 동안 비가 안 와서 그냥 찍었습니다. 그냥 찍어서 그냥 이제 숫자를 갖다 놓고 최대한 이제 느낌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장면이 아무래도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힐들로 다 미리 갖다 찍었기 때문에 현 감독님이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비를 맞으면서 계속 그 계단도 이제 계단이라서 제대로 된 계단이 아니라서 이제 좀 위험하게 찍었는데 그것만 저희도 테이크를 한 20테이크 이상 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장면 찍었을 때 또 기억에 남는 게 해가 나오면은 또 그 느낌이 안 산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새벽에 나와서 5시부터 촬영을 했는데 찍고 나니까 테이크가 오래 가니까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떠야 된다. 촬영만 너무 부들부들 떨면서 막 찍어서 저희도 완벽하게 원하는 그 오케이 장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찍었던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으로 찍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사실 평론가 비평과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 관계자와 사회자라고 함은 사실 저의 해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영화 감독님들과 창작자님들과 관계를 좀 매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질문을 주셔서 제가 이 세 편의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혹은 저의 생각을 좀 하나씩 조금 그래도 전달해드리자면 여름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영화가 보여주는 이 시간이 실제 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이 시간 자체는 이 사람의 그 심리 안에 있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우산이 없네라는 그 순간으로 그 교문의 그 학교에 놓여지는 순간으로 다시 순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가 실제 시간이 아니라 그 심리의 그 편들을 영화적으로 다시 모은 작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한 생각이 들면서 그 학교란 공간, 빈 학교 안에서 그 만난 그 친구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의 하나의 거울에 비친 또 다른 모습이거나 그 사람의 마음의 일부를 떼어낸 어떤 존재일 수도 있다. 특히 이제 그 우산을 펼치는 그 장면, 그리고 우산의 주인이 그 친구였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이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존재를 실체화하는 우산이라는 도구로 실체화하는 매개체였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흔한 이름 같은 경우는 뭐가 인상 깊었냐면 사실 가정부가 아니라 그 간병인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 간병인 여성과 그 민서가 갈등하는 장면이 좀 돌발적이라고 느껴졌었어요. 뜬금없다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 장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 간병인 여성이 사실 그 전부터 그 인물과 갈등 라인을 맺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혹은 민서라는 인물을 질투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일상을 욕망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왜 그 장면이 나왔을까, 그런 의문들이 들면서 그 장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사실 그 인물이야말로 간병인이라는 그 위치에서 그 민서라는 인물이 가진 상황과 마음을 오히려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과의 형성하고 있던 일종의 유대감이 깨진다는 것은 어떤 가난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개개인이 만들고 지키고 있는 어떤 공동체와 연대와 유대감까지 깨트리는 극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난의 칼날이랄까요? 그런 장면처럼 좀 느껴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장면이 그 이후에 이제 민서가 이제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그 사실이 발각되었던 그 장면에 마주하는 순간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간병인 여성이 신고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발동시킨다는 점에서 이 장면이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장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지네니 주의야 영화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는 뭐 아주 막 무겁게 고민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주의야라고 말하는 걸 일종의 주의야 증상이라고 명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증상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 어떤 그 주의라는 예전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뭐 취업이나 나의 반들이 축적되어서 내 안에서 표출된, 그러니까 튀어나온 어떤 증상인 것일까? 아니면 아주 SF적으로 생각할 때 주의라는 인물이 지구 바깥에서 그 경우란 인물에게 걸은 주문인가? 저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그 둘 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이 영화는 어떤 이별의 계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이별 이후의 그리움이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고 어떤 쌍방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별 이후에 완전히 만남이 돼서 그리움은 남아있고 그런 나의 마음들을 어떤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어떤 그 주의하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기이한 어떤 행동과 어떤 표정과 행동들로 조금 구체화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해석이고요. 네, 아무튼 그런 지점들이 저에게는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영화를 시작하는 이제 열기가 이제 충만한 감독들이신데요. 이제 오늘 불편했던 영화는 사실 그 흔한 이름입니다. 어떻게 하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범죄 심리학이 표면화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꼰대의 심리이기 때문에 당하고 또 좀 억울하고, 그러나 이제 어떤 식이든 자기에게 도움을 준 친구에게 약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혼돈하는 그런 장면을 볼 때는 좀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르든 무엇을 하든 아주 이렇게 긍정적이고 결과가 좀 이렇게 해피 엔딩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저희가 지금 1시간 가까이 정도 이야기 나눴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또 의견 나눠주실 분 있다면 받아보고요. 없으시다면 좀 천천히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의견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없는 것으로 알고 감독님들과 프로듀서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느 순간 어디 GV에서 특히 졸업영화제 행사에 가서 추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무 불쾌하다고 미래를 쉽게 질문해주지 말라는 그런 요청을 받아서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그냥 지금 이 완성하신 이 영화들이 PD님과 그리고 감독님께 지금 돌이켜봤을 때, 물론 앞으로 신작이기 때문에 상영 기회가 더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지금 돌이켜봤을 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여쭤보고 싶고요. 특히 송원재 감독님께는, 제가 송원재 감독님 영화를 2015년에 2088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이제 봤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지금 보신 영화와 완전히 달라요. 실험 영화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작품 서울독립영화제에서 봤을 때 일종의 미디어 아트의 계보에서 봤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새로운 언어, 또 새로운 방향의 작업들을 보게 돼서 저는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이번 흔한 이름의 이 영화가 감독님이 계속 만드시는 이 흐름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민구 감독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이제 다른 영화를 작업할 때 이제 우연치 않게 시나리오 생각이 좀 나서 쓰다가 우연치 않게 또 성남문화재단에서 돼서, 그러니까 제작진이 돼서 찍게 되었고, 그래서 또 우연치 않게 이렇게 또 이렇게 관객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 그 우연들을 앞으로 좀 더 잘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자주 자주 돌이켜보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흔한 작품이라는 영화를 찍고 난 이후에 지금에 들어서 많이 했던 생각들은 앞으로 또 제가 단편을 또 준비 중이기도 하고, 그 외에 또 찍게 된다면 절대 30분 이상은 넘어가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이제 다짐을 했고요. 워낙 또 막 손해보는 것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너무 그동안 내가 단편에 그런 거 저기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었나, 좀 단편 영화, 솔직한 단편 영화이지 않았었나 라는, 그래서 단편 영화가 뭘까라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캐릭터가 왜 여자 주인공이냐라고 하는 질문도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긴데, 그래서 요즘 이제 시대를 살고 또 그렇게 창작을 하는 창작자 입장에서 앞으로 이제 견지해야 될 어떤 태도들이랄지 자세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해가면서 창작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지 못했었는데 좀 더 생각할 만한 그런 결들이 좀 더 이제 많이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되게 좀 진지하고 어두운 이야기인데 또 이걸 너무 그렇게만 또 풀어내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어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작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제 졸업 작품이었기 때문에 학부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찍는 영화여서 저한테 있어서는 저 영화가 사실 작년 한 해 전부거든요. 그래서 정말 1년 동안 같이 울고 웃고 고생했던 작품이어서 아마 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절대 잊지 못할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 학교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은 항상 뭐 이제 충분치 못한 이제 뭐 이렇게 지원, 학교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고 뭐 이제 그냥 이제 돈을 조금씩 걷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또 좋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저희가 해보고 싶었던 거 많이 실현해볼 수 있었고,
또 그러면서 많이 배웠던 것도 있고 이래서 이런 이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배웠던 것들을 mention한 삼아서 앞으로도 이제 뭐 다음 영화를 뭐 하든 지금 뭐 저희끼리는 농담식으로 가을비 직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작품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회를 기점으로 세 편 영화 계속 관객들 오랜 시간 만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세 분 오늘 관객과의 대화 참여해준 세 분의 이름도 기억해 주시면 또 훗날 혹은 바로 내년 혹은 뭐 서울독립영화제부터 계속 또 이름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